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세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시스템은요, 우리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생명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닦는 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오늘 선생님이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지 한번 해시태그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생명 시스템, 바로 가장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 세포예요. 이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이 세포막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 세포막이라는 것이 그냥 둘러싸고 있는 막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래요. 물질의 출입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들이 출입하게 되고 그 원리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선생님이 픽한 사진 POTD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면 어때요? 아, 선생님, 어떤 사진들은 보면 그래도 감이라는 게 오는데 오늘 선생님이 고른 이 사진은요, 전혀 감이 안 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알 수 없는 이야기들만 사실 잔뜩 써져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세포막, 그 이름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았는데 보니까요, 인지질 이중층, 단백질, 이런 얘기들이요,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세포막은 어떠한 구조를 하고 있고 어떠한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는지 쌤이랑 하나하나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시태그 첫 번째 생명 시스템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학교에서는 어디까지를 공부했고 어떤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 자, 그러면 우리가 2학년 때 동물과 에너지 혹은 식물과 에너지를 공부하면서 이 동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인가요? 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요, 우리는 세포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식물은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이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이 기관이 모이면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고, 동물들은요, 가장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단위는 세포였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는 동물에 존재하지 않고 바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있는 바로 기관계가 동물에서는 있었습니다 라고 공부했었죠.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결국 독립적인 개체, 바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우리가 훨씬 어렵게 공부한 거예요. 아, 식물에는 조직계, 동물에는 기관계라는 것이 있군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있는 거 한번 보면, 아, 결론적으로 세포라는 것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런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생명 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개체가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병원에서도요, 뭔가 검사할 때 조직 검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조직들은요, 그 안에 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어떤 이상한 혹은 문제가 될 만한 세포들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되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체, 개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도대체 생명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 커다란 전체 영역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일정한 규칙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균형을 유지하는 집합. 그것을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럼 지구 시스템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됐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우리가 5개의 권역으로 살펴봤었고 서로 일정한 규칙으로 상호작용하는데 균형을 유지하는 집합, 그것을 우리는 지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명 시스템이에요. 얘는 그렇죠. 세포가 혹은 개체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조직, 기관,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생명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됩니다.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생명활동을 하는 독립적인 개체가 되게 되는데 결국 이 개체 안에는요 여러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상호작용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집합, 모임이 바로 생명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누구를 기본 단위로 한대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대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이 세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이런 건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에서는요.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생겼나요? 세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요. 가장 작은, 가장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를 우리는 지금부터 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원자 아닌가요? 근데 왜 얘는 세포예요? 네, 사실 세포도요 원자가 구성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뭡니까? 그걸 우리는요 세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생명체를 이야기할 때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는 그 기본 단위가 세포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 세포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포를요 먼저 굉장히 크게 2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는요 원핵세포라는 거예요. 이 원핵세포는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 그리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핵이 없다는 건 결국 그 안에 유전물질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포는요 아 너는 핵이야 라고 하고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요 너는 세포 소기관이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핵세포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즉 원형의 DNA가요 너는 핵이야 라고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세포 안에 세포를 채우고 있는 물질, 세포질에 퍼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DNA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형의 DNA가 들어는 있는데 너 일로 모여와, 일로 와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세포 안에 퍼져 있다라는 것이 원핵세포인 거예요. 조금 더 진화된 상태가 우리는 진핵세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너 유전물질, 너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어. 핵 안에 존재하고 있어. 그래서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존재하게 돼요. 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들을 볼 수가 있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을 채워져 있는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진핵세포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생물의 분류를 하면서 우리 원생 생물계, 원핵 생물계 구분할 때 핵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핵막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우리 했었다고요. 결국 그 얘기가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로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요 진핵세포에 조금 더 맞춰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동물세포를 봐도 식물세포를 봐도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요. 식물세포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 2개를요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친구들은요 필요한 것만 속속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포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지. 우리 모습은 어떨 건지, 나의 뭐 코는 어떨 건지, 나의 귓볼은 어떨 건지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거 그렇죠. DNA예요. DNA. 자, 그럼 우리 DNA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핵 안에 들어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동물 세포에서도 핵 보여요? 식물 세포에서도 지금 핵이라는 거 보이죠? 아, 둘 다 핵이라는 건 가지고 있구나. 즉, 핵은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물질 가지고 나의 형질이 어떨 것이다 결정해 주는 거죠.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요 가지고 있는 펜 중에 정말 모든 펜을 다 꺼내서요 진짜 중요한 표시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1단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핵산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핵산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곧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고 기억나죠?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우리 그때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 공부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이 핵산이라는 걸 DNA와 RNA로 구분해 주면서 핵 안에 DNA가 유전 정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DNA는 핵 밖은 못 나갑니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단백질 만들려면 단백질 만들려는 장소까지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DNA는 못 나가니까 이거 전달해 주는 애가 바로 RNA예요. 이 얘기 했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모든 펜을 꺼내서 중요한 표시를 해볼 건데요. 그게 바로 리보솜이라는 곳이래요. 자, 리보솜 그림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확대되어 있죠? 그리고 이 조그만한 알갱이, 리보솜 여기도 확대되어 있고 리보솜 이렇게 보여요. 리보솜은요. DNA가 RNA한테 너 이 유전 정보 리보솜에 갖다 줘. 그러니까 RNA는 뭐 한다고 했어요?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전달. RNA로 전달된 이 유전 정보를요. 리보솜에 갖다 주면 리보솜은 뭘 할 거냐? 바로 거기서 단백질 합성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물질을 만들었어요. 세포 내에서 이 물질들을 이동하는 데 관여하는 애가 있겠죠. 걔를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소포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택배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뭔가 물질을 이동할 때 뭔가 이동할 때 소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얘는 세포 내에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애예요. 근데 꼭 세포 안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세포 밖으로도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포 안팎으로, 즉 물질을 저장하거나 세포 밖으로 그 물질을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 세포 소기관은요, 우리는 골지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소포체, 골지체, 소포체, 골지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모두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가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섭취합니다. 이 얘기했죠. 근데 식물은 먹이를 먹지 않고 뭐 해요? 그렇죠. 광합성 하잖아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양분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먹든지 광합성 하든지 양분을 그렇게 얻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산소도 줘요. 누구한테? 우리 중학교 때 했는데 얘를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세포 안에서 호흡이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들숨날숨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세포 호흡은 뭐였어요? 결국 산소가 그 양분을 분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 호흡이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 친구들 키도 크고 공부도 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열매도 맺고 생장도 하고 이런 거죠. 결국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었어요. 이때 발생하는 노폐물 등이 있었죠. 이 노폐물은 배설계가 이동했었다고요. 우리 이 과정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세포호흡이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여요. 식물세포에서도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따라가 보면 여기에 보여요.
확인이 되셨을까요? 요 미토콘드리아를 보시면 여기서 바로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양분과 산소를 주게 되면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방출되더라. 즉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세포 호흡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이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요,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모양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오늘 이 물질의 출입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도대체 세포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물질이 출입하나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동물세포에서도 식물세포에서도 모두 다 관찰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거 얘기할 때 동물은 그냥 양분을 먹으면 되는데 식물은 광합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쵸,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엽록체. 그럼 엽록체가 동물세포에 있을까요? 없겠죠. 어디에만 있을 거예요? 식물세포에만 있을 거라고요.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물의 경우에는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바로 엽록체겠죠. 사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엽록체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식물세포에서만 보이는 것이고 이때 광합성이 이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식물세포에서만 보이는 거는요, 세포막을 동물세포가 감싸고 있고 그게 끝이었는데 이 식물세포는요, 세포막 그 바깥 부분에 훨씬 더 단단한 막이 존재한대요. 우리는 그것을요, 세포벽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것은 식물세포에서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 식물세포 때문에 세포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식물세포에서 관찰되는 세포 소기관이었고요. 이 내용은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안내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물이나 색소,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액포가 이렇게 관찰이 돼요. 근데 이것은 예전에는 그냥 식물세포에서만 관찰이 됐었는데 동물세포에서 일부 나이가 많은 세포에서 관찰이 되면서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시면 식물세포로 혹은 식물세포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시면 빼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중요한 세포 소기관들을 같이 공부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생명 시스템이라는 건요, 그 구성하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가 있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해요? 그걸 세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각 구성 요소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그 전체적인 집합을 우리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니까요. 친구들 세포와 상호작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세포 소기관과 그 기능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니까 선생님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뤘던 거예요. 리보솜 이렇게 돼 있어요. 리보솜 우리 여기서 뭐 만들기로? 단백질 합성하기로 했었죠. DNA는 핵 안에 있어요. 근데 DNA가 핵 밖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RNA가 이 유전 정보 전달했어요. 어디로? 리보솜으로. 결국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봤더니요, 엽록체래요. 이건 우리 알고 있죠. 식물이 양분을 얻는 거 어떻게? 광합성 하는데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엽록체였어요. 그렇다면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성합니다. 이런 것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미토콘드리아래요. 미토콘드리아 뭐였어요? 이거는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거였는데 세포 호흡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아는 호흡 아니고 과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그런 말은 뭐예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라고 연결해줘야 되니까요. 기억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데요. 세포 내외로 물질을 출입하는 데 관여한다 그랬어요. 그냥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세포 내외로 물질을 출입시킨대요.
그것을 우리는 세포막이다라고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가장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 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제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세포막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이요.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용어를 먼저 익히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세포막이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두 개를 기억해 줘야 되는데 하나는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예요. 인지질이라는 것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대요. 인지질이라는 애에 단백질이라는 것이 파묻혀 있거나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그냥 보이죠? 파묻혀 있거나 혹은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도 있대요. 관통하고 있는 이 구조가 세포막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 도대체 인지질 이중층이 뭔가요? 단백질은 그나마 많이 들어서 인지질 이중층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뭔가 얘네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느낌으로 알겠는데 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인지질이 도대체 뭔가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인지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인지질을 선생님이 크게 좀 확대를 해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세포막이라는 건 뭐와 뭐로 구성하고 있다 그랬어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가 세포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인지질을 보면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선생님은요, 한동안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요. 물을 많이 마시고 기름진 걸 안 먹으면 운동 효과가 잘 나타난대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해야겠구나. 선생님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나 물 많이 마셔야지. 물 많이 마셔야지. 근데 뭔가 운동을 할 때는 늘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데 머리로는 물 마셔야지라는 건 아는데 몸이 원하는 거는요. 물이 아니었어요. 기름진, 치킨, 피자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선생님, 갑자기 인지질 얘기하다가 무슨 선생님 운동한 얘기를 하시나요? 지금요. 선생님의 이 몸과 인지질이요. 똑같아요. 선생님이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사람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리거든요.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머리는 알고 있어요. 뭘 마셔야 된다?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 물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이걸 내가 알고 있었다고요. 운동의 효과를 위해서 내가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몸은 뭘 원했다고요? 물은 아니야. 난 기름진 거 먹었어. 난 물 말고 기름진 거 먹고 싶었다고요. 물이랑 별로 안 친하고 싶었어. 자, 이게요. 그대로 인지질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인지질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요. 우리는 머리라고 부를 거예요. 이 머리라는 부분은요. 물이랑 되게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물 숫자를 쓰고 친하다 앞에 친자를 붙여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친수성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가지고 있구나. 물과의 친화력이 높다는 거예요.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네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꼬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요, 소수성이래요. 즉, 물과의 친화력이요, 적다는 거예요. 물과의 친화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친한 쪽, 물과 안 친한 쪽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 몸을 생각해봐요. 우리 1단원에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볼 때 70%가 뭐였죠? 물이었다고, 물. 우리 몸에요, 70%가 물이에요. 근데 얘는 물이랑 친하고 얘는 물이랑 안 친해요. 그럼 이 바깥쪽은 다 물인데 얘네가 나열되면 당연히 친한 애들 쪽으로 줄을 서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 쪽이 바깥 부분을 향하게 되고 물이랑 안 친한 애들 꼬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하나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머리는 물이랑 친하고 꼬리는 물이랑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물이랑 친한 쪽이 물 쪽을 보고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은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이중층의 구조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요, 지금부터 인지질
이중층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세포막이라는 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가 바로 세포다. 세포막의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얘를 쭉 이렇게 연결해요. 얘를 이렇게 쭉 연결하면 세포 하나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 아, 세포막이라는 건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이중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머리는 물이랑 친한 친수성이야. 꼬리는 물과의 친화력이 떨어지는 소수성. 그래서 물 쪽, 바깥쪽은 물이랑 친하기 때문에 바깥쪽을,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안쪽의 꼬리는 서로 맞닿아 있는 구조, 바로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를 갖게 되고 여기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돌아와 보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 구조가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바깥쪽이 다 물이니까 물이랑 친한 쪽이 머리를 향하게 되고 물이랑 안 친한 쪽이 지금 꼬리가 맞닿아 있는 구조네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 이게 지금 세포막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이 단백질이 고정된 위치가 아니래요. 즉, 이 유동성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이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서요, 여기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이 단백질의 위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 세포막은 유동성을 갖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은 아,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단백질들이 그 위치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세포막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세포막의 구조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의 기본 구조는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인지질하고 단백질이었죠. 자, 그러면 인지질의 어떤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을 향해요? 물이랑 접한 바깥쪽을 향하는 이유는 물과 친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누가 물이랑 친하냐는 거예요. 누가 친수성을 갖냐는 거죠. 누구예요?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요. 선생님 머리로 아, 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어느 부분이 서로 마주보며 배열하고 있대요? 물이랑 안 친한 부분, 꼬리 부분이요. 서로 마주보며 배열해서 결국에 이 인지질이라는 것은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먼저 이 세포막의 기본 구조를 인지질 이중층과 그리고 단백질로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가 바로 세포막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구조를 알았어요. 그냥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정도의 중요성이 아니고 이 막을 통해서요, 물질들이 이동할 거래요. 아,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이제요, 세포막에서 물질의 어떤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리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세포막이 결국에 물질의 출입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이야기를 함께 했었냐면 선생님이요, 가만히 있다가 공원 같은 데를 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저 멀리서 굉장히 향긋한 꽃향기가 날 때가 있고요. 혹은 굉장히 맛있는 빵 냄새 혹은 음식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향기는, 그 냄새는 어떻게 선생님에게 전달이 된 걸까요? 조금 더 자세히 혹은 조금 더 쉽게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선생님이요, 여기 비커를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물을 담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이렇게 톡 떨어뜨릴게요. 자, 그 이 잉크 방울은요, 조금 있다 이 비커 안에 어떤 변화로 나타날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선생님, 당연히 저 잉크는요,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갈 거예요. 맞아요.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사방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잉크 입자는요, 서서히 퍼지게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결국 이 비커 안에 물은요, 지금 선생님이 떨어뜨려준 이 잉크의 색으로 온통 바뀌어버리고 말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잉크 한 방울도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를 우리는 원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의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였으니까 이 잉크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요, 스스로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인다고 했냐면, 지금 이렇게 잉크들이 모여 있어요. 잉크를 이루는 잉크 분자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건 지금 여기가요, 밀도가 높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밀도가 높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입자들이 스스로 막 움직여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바로 저농도 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선생님, 왜 분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나요? 이거는요, 자연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이에요. 선생님이요, 물을 팔팔팔 끓였어요. 그 물의 온도가 100도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물을요, 선생님이 요 앞에 탁 내려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낮아져요. 갑자기 온도가 더 높아지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온도는요, 서서히 낮아져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 물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자, 이 자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성이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가 왜 이동하느냐? 농도를 같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농도 차이가 나니까 그 농도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조금 가지고 있는 애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공부했냐면 확산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산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정말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네요. 선생님이 잉크한테 사방으로 퍼지라고 에너지를 왕창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잉크 한 방울을요, 톡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잉크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오밀조밀 막 모여 있다가 서서히 퍼졌다고요. 어떤 에너지가 없이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물질의 농도차가 존재해요. 그럼 그 농도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확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정리했어요. 농도차가 존재한대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면 될까요? 당연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잉크를 이루고 있는 분자가 여기선 용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용질이라는 것이요, 농도 깊게 모여있는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 그래서 결국 여기 안에 농도를 같게 맞추는 것, 우리 그거 확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세포막에 이 확산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대요. 자, 우리 세포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했냐면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였어요. 얘는 세포 안팎을 구분하는 막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파란색 우리 친구들 입자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파란색 입자가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농도가 훨씬 더 높아 보여요? 당연히 여기에 입자가 더 많으니까 선생님 여기가 고농도고요.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즉 물질의 농도차가 존재할 때 분자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 없이 스스로 이동한다고요. 어떤 확산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 세포막도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결국 물질이라는 것이 세포막을 통해서 출입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요.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뭔가 입자가 더 많아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고 있어요. 선생님, 왜 어떤 것은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어떤 것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체에다가 뭐를 걸러본 적이 있어요? 체에다가 뭔가 고르면 그 체의 구멍보다 작은 건 아래쪽으로 빠지지만 체의 구멍보다 훨씬 더 큰 물질들은요, 위에 걸러져서 밑으로 통과되지가 않아요. 즉, 이거를 걸을 수 있는 거는요, 크기거든요, 크기.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 인지질을 통과할 수 있는, 인지질을 거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물질들은요,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크기가 작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인지질을 통과할 수 있고 크기가 작으면서 극성이 없는, 정기적인 성질이 없는 아이들은 인지질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너무 커서 인지질을 통과할 수가 없거나 또 극성이 있는, 정기적인 성질이 있는 애들은요, 바로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라는 원리로 물질이라는 것이 이동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지질을 통해서 또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요,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세포막의 경우에는 인지질을 통해서 또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되는 물질이 다르죠, 지금. 크기가 어떠느냐, 정기적인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과하는 그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질이 직접 이동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면 확산으로 모든 물질이 출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럴 수가 있죠. 이 물질이요, 이 세포막을요, 전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두 농도차가 나는 그곳에 농도를 같게 맞춰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김장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장하는 데 보면 배추를 사다가요. 배추가 굉장히 파릇파릇하거든요. 그걸 하루 전에 소금을 왕창 뿌려놔요. 그럼 그 다음날 거기를 가보면 이 배추가 굉장히 파릇파릇했었는데 숨이 움푹 죽어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배추가 있어요. 거기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면 소금이 있는 곳이 농도가 높겠죠. 고농도예요.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소금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들이 배추 안으로 들어가야 농도가 같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질이요, 이 배추 잎을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농도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밖에 부분은 너무 짜고 안에는 굉장히 농도가 낮아요. 어떻게 이 두 개의 농도차를 같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 안으로 용질이 들어가면 쉽겠지만 용질이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밖에 부분에 이 짠맛을 줄여주는, 즉 여기 부분에 농도를 낮춰주면 되겠죠. 어떻게?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수분이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똑같은 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초록색 입자가요, 지금 용질 입자래요. 자, 그럼 딱 봐도 이 가운데 이 막을 기준으로요, 지금 왼쪽은 용질의 양이 적고 오른쪽은 용질의 양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지금 저농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고농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산이라고 공부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농도 차이가 난대요. 그럼 어떻게 같게 맞춰줄 수 있느냐, 어떻게 얘네들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할 거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기로 했다고요. 용질이.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냐면 이 용질이요, 이 막을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얘네들의 농도를 같게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 확대된 그림을 한번 보면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없대요. 용질이 이동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 지금 여기 막이 존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에 용매가 결국 즉 물 분자가요, 더 농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두 곳의 농도가 맞아지게 될 거예요. 즉, 지금 이동한 걸 보면 이쪽으로 지금 용매가 이동했기 때문에, 물 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양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막을 통해서 양쪽의 농도가 결국은 같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로 용질이라는 것이 이동하면서 두 개의 농도를 같게 맞췄다고요. 근데 용질이 이동하면 참 좋은데 용질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면서 농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때, 우리 확산이 일어날 때 에너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에너지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얘 역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해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특별히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김장에서 이 배추를요, 소금에 절여 놓을 때 특별한 에너지 줘야 배추의 숨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소금 뿌려 놓으면 배추의 숨이 죽어요.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두 개의 농도를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결국 용매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이요,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세포막이 있어요. 용질이 투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물이라는 것이 이동하게 되면서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농도차를 줄여서 맞춰주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나요?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실험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세포예요. 자, 동물세포 중에서 우리가 적혈구를 가지고 한번 한 실험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등장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적혈구 안에 농도와 같은 농도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농도와 밖에 있는 농도가 같아요. 여기에선 당연히 주고받는 양이 같아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적혈구를요, 어디에 넣을 거냐면 저장액에 넣을 거래요. 자, 그러면 이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고 안에 쪽이 고농도라는 거예요. 원래 농도가 차이가 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해야 되지만 지금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두 개의 농도 차를 맞추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적혈구는 점점 물이 들어오고 들어와서 어떻게 될 거예요? 부풀어 오를 거예요. 계속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죠? 적혈구는 터져버릴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고장액에 넣어볼게요. 이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예요. 원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해요. 그게 아닌데 지금 용질이 이동할 수가 없다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매가 이동할 거라고요. 물 분자가 이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 적혈구는 점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적혈구는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팽팽해진 거 조금 있으면 터질 수도 있고 얘는 변화가 없는 거 쭈그러든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얘는 동물세포를 가지고 실험한 거라면 이걸 그대로요, 식물세포 가지고 실험하면 결과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등장액에 넣으면 똑같아요. 농도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번에 저장액에 넣었어요. 그 말은 바깥쪽이 농도가 작고 안쪽은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 적혈구는 부풀어 오르다가 터졌는데 문제는 우리 이 식물세포에 뭐가 있죠? 단단한 세포벽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포벽. 그러니까 얘는 부풀어 오르는데 터지지는 않는 거예요. 두 개가 달라요. 되셨죠? 이번에 고장액에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바깥쪽이 고농도, 안에는 저농도예요. 자,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야 되는데 용질이 막을 투과할 수가 없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동물세포에서는 그냥 쭈그러들고 끝났는데 얘는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있었잖아요. 세포막이 쭈그러들으니까 결국에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액과 고장액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냥 동물세포에서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는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고장액에서는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쭈그러드는데 여기는 세포벽은 있으니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산이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차가 존재해요. 그럼 분자가 에너지 필요 없어요.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어디에서?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었죠. 자, 삼투라는 것은 세포막을 경계로 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에 농도차가 존재할 때 누가 이동한다고요? 물 분자, 바로 물이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었다. 특별히 저농도, 고농도에서 동물세포, 식물세포 같이 꼭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개를 공부했거든요. 확산인지 그리고 삼투인지 한번 보시면, 근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이래요. 그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용질이 이동할 거네요. 세포 안팎의 물질의 농도차가 점점점 감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로 확산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으니까요. 확산이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적혈구와 양파세포를요, 증류수에 담궜대요. 근데 증류수라는 건 순수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장액에 담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하래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더 높은 상태, 원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물이 이동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세포인 적혈구는 어떻게 되고? 부풀어 올라서 더 되면 터지고, 양파세포는요, 부풀어 오르는데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는 않습니다. 요 내용 정리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적혈구의 경우에는 세포 안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세포가 부풀다가 터지게 되고, 반면에 양파세포는요,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의 사진 POTD로 돌아가서요, 오늘 학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처음에는요, 인지질, 단백질, 이중층 이런 말들이 어려워 보였지만, 그냥 이 인지질이라는 것은 친수성과 또 소수성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중층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세포막의 구조였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처음으로 이 생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생명 시스템의 가장 구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에 대한 공부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꼼꼼하게 동물세포 또 식물세포, 그리고 이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의 구조에 대해서 잘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이 생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